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개선 성과가 아직까지도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각자의 의견의 차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쪽 의견에 대해 기울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효과하고 이제 경기 둔화하고가 서로 맞물리면서 가는 건데 지금 경기 둔화 조짐은 이제 거의 전 방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달, 석 달 되었고, 심지어 한 지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이제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소비를 보여주는 것,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도 지금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나마 이제 굉장히 강했던 분야가 고용 지표였는데, 고용 지표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을 보면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발표된 그 구인 수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 직원을 구하는 그 숫자가 60만 명이나 줄어버렸죠. 1,130만 명 수준에서 1,070만 명 수준으로 이제 줄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그 경제에 많은 지표가 줄고 있고, 지금 그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뭐 가솔린 가격은 지금 거의 45일 정도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더 또 피부로 느끼시는 거지만 주택 시장이 불과 한 2달 전에 비해서 많이 얼어붙었죠. 얼어붙었고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요즘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경기 그 긴축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항상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연준이 긴축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좀 억제되느냐, 아니면 물가 자체가 올라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또 그다음에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충격으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제 물가 하락이 오는 거냐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경기 어떤 그 금리 조정 효과보다는 물가 상승 효과가 지금까지는 더 컸다고 보이는 걸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씀씀이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점이 강하고, 여기에 이제 금리마저 올라가니까 이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까? 아주 지금 그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연준에서 볼 때는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네. 시장은 이미 좀 피부로 느낀다 해서 이제 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그 이미 뭐 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거 아니냐. 또 우리들도 지금 고용을 많이 줄여야 되고 해고도 하겠다. 우리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십니다만은 대형 기업들이 뭐 고용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뭐 그 있는 직원마저도 해고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올 것이다. 빨리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도 예상보다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연준은 물론 좀 연착륙을 예상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시장에서 볼 때는 침체가 오긴 올 거다. 오는데 그것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또 많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니까 연준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하는 기조를
부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기조에 멈추는 시점은 내년도 1, 4분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은 지금 그 우리 블라드 총재가 이제 매파의 대표적인 분인데 이쪽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그 우리 연준은 거기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하는 입장을 줘서 시장에게 그런 그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기 긴축 정책 종료설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네. 본인들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는데 금융시장에서 그거 빨리 끝날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효과가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좀 강경한 의견을 낸다 하는 그런 그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미 좀 경기가 기울었다. 그래서 좀 긴축도 빨리 좀 완화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강경 발언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다. 이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모기지 금리가 4.99%로 4월 이후 처음으로 5% 밑으로 하락했다라는 그러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준 금리는 올라갔는데 모기지 금리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모기지 금리는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많은 분들이 항상 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요. 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 매일 하루하루에 은행들끼리 결산을 하고 나서 은행 중에 돈이 남는 은행이 있고 돈이 부족한 은행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면 은행끼리 하루만 돈을 빌려 쓰는 그 제도가 있어요. 은행들끼리. 그게 바로 그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준금리입니다. 패드펀드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연준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이거 뭐 2.25%로 하겠다 하면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는 전부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는 뭐냐면 기준금리, 하루하루의 이자율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금리는 시장에서밖에 결정이 안 된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는 건데, 네.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블라드 총재의 그런 강경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지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당일치이라니까 이것을 빨리 또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막 올렸다가 어느 순간 되면 경기가 너무 나빠졌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었네 라는 판단이 들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그런데 중장기 금리, 뭐 2년부터 한 10년 또 30년까지 금리는 이 과정을 다 감안해서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마가 떨어졌냐면 0.7 이상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0.7%포인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몰기지 금리도 당연히 그 정도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몰기지 금리도 5.7, 5.8까지 갔다가 지금 4.99까지 오는 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거의 같은 그 폭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기에 많이 올려놓을수록 매를 많이 맞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앞당겨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시장에서의 금리는 오히려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지금 모기지 금리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채권의 이자의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도 네네. 주택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 상당히 좋고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팔겠다는 사람도 많다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모기지 금리는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 것이 난 정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채권 금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몰기지를 하는 그 금융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그걸 빌려주는 회사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몰기지 뱅커가 먼저 있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몰기지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영어로는 그 세컨더리 마켓이라 그러는데 어허.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채권을 사주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사주는 기관 입장에서 보시면은 본인들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가격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본인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같거나 높아야지 몰기지를 사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네. 채권 시장, 몰기지 채권 시장은 다른 금리와 항상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몰기지 채권을 사는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몰기지 금리가 너무 낮으면 왜 우리가 몰기지 채권을 왜 사? 우리는 그냥 미국 국채를 사겠다. 아니면 회사채를 사겠다. 아니면 지방이나 주정부 채권을 사겠다로 돈이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그 금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뭐 집을 사거나 몰게지 론을 얻을 때 그 대응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한인 은행들도 있고 뱅크오버 홉도 있고 뭐 한미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들에서 이제 우리가 융자를 받을 때 그 은행들은 그 은행들의 이자율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네, 바로 이제 그 몰기지는 이제 은행들이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 본인들이 몰기지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겠다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몰기지를 한 다음에 예. 이제 본인 은행의 자산으로 계속 갖고 있어서 페이먼트도 받고 이자도 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뭐냐면 몰기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융자를 일으킨 다음에 그 융자 채권을 이 제2금융권에 파는 형태가 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하신 세컨더리 마켓을 말씀하시는 네, 세컨더리 거죠. 마켓에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에 판다고 결정하는 은행들은 그 세컨더리 마켓의 금리에 맞춰서 융자를 해야지 팔 때 더 가격을 많이 받고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사주는 금리가 그 많은 은행들의 몰기지 금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행 중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세컨더리 마켓에 안 팔겠다는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꼭 거기 안 따라가도 된다 하지만 그런 은행들은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 그런 은행들이 어떤 은행이면 세컨더리 마켓에 못 파는 론들이 있어요.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아, 네. 그런 론들을 해주는 은행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는 뭐냐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금리를 되게 더 받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격 기준에 안 맞는 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세컨더리 마켓에서 통용되는 금리보다 대부분의 이자를 더 높게 주고 사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을 증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예.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non-qualifying 론이라서 non-QM이라 그러는데 이런 론을 하시는 분들은 그 non-QM 론을 해주는 은행에 가서 론을 하시게 되면 금리가 보통 1에서 한 1.5%포인트를 더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은행은 그 론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은 세컨더리 마켓에 파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정해진 금리가 오늘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믿고 사고 그래야지 뭐 그게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이 몰기지 시장은 아주 그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몰기지 뱅커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금리를 더 높게 몰기지를 만들면 이 세컨더리 마켓에 팔 때 더 유리하게 더 많은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샤핑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것이 뭐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론을 받으면은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 예금할 때 이자율은 왜 올라가지 않는 겁니까? 은행의 예금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의 예금 시장은 예를 들어서 온라인 뱅킹을 하는 은행 같은 데는 예금 이자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 예금을 유치하는 은행들은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미국 전체적으로 예금이 남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굳이 이자를 안 올려준다고 해도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가 올라갈 때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보통 0.3%포인트 정도, 한 30% 정도만 따라갑니다. 그거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희한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바꾸서 많은 분들이 예금을 빼버리면 그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겠죠. 네. 그러나 안 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요, 예금을 가지고 쇼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상보다. 바쁜 와중에 내가 이자를 조금 더 받자고 이 은행 저 은행에 찾아다니면서 금리를 물어보시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뱅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때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은행 가서 예금을 여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찾기가 쇼핑하러 다니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조정이 되느냐는 건데 예금 이자율이 그렇게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하시는 면이 있겠지만 그만큼 그 노력을 기울이시는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